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급 유동성이 주식시장 반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나스닥 100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난 4월달부터 이런 주제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썼던 그래프인데 당시에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12,000포인트였고 1년간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횡보하고 있던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대중들의 심리 상태가 하락이라는 것에 많이 쏠려있던 상태였고, 프랙탈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이런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때와 비슷한 2019년도에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사이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미국 대선 사이클에서 3년차에 해당되는 구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런 프랙탈적인 비교를 바탕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4월 10일 정도에 처음 올린 이후에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5월달에 연속해서 업로드를 해왔었고요. 지금은 AI 관련주를 비롯한 10개 종목의 쏠림 현상이 강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률이 나스닥 종합지수보다 훨씬 큰데 자산배분 투자에서 이용하는 QQQ ETF가 추종하는 지수기도 하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을 보면 4월달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점점 더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상을 올린 시점과 나스닥 100 지수를 비교해 보니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올해의 상승률인데 나스닥 100이 올해 무려 3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QQQ만 투자했어도 33%가 올랐다는 거고 S&P 500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오름폭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올라서 그래도 12% 정도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과 다르게 프랙탈적인 관점 이해에 이런 상승의 어떤 원리가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M2 통화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20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2001년에 닷컴버블 붕괴가 있었거든요. 이 회색 음영이 닷컴버블 붕괴를 나타내는 거고 이 시기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M2 통화량의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가량을 살펴보면 5.5%씩 증가했어요. 닷컴버블이 터지고 나서 M2 통화량이 10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적으로는 전년 대비 5.5%씩 계속해서 증가했었다는 거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버블을 터트리냐 아니면은 터트리지 않고 돈을 풀어서 해결하느냐라는 갈림길에서 결국에는 벤 버닝키 전 연준 의장이 돈을 푸는 걸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최초로 시행하면서 어쨌든 해결했거든요. 그때는 돈을 일시적으로 많이 풀긴 했지만 다시 또 줄였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연평균 M2 증가량이 6% 정도를 기록했어요. 많이 풀긴 했는데 연평균으로 보면은 닷컴버블에서 금융위기 전까지보다 0.5% 정도 증가한 정도였죠. 근데 코로나 위기 때 100년 만에 팬데믹 위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거든요. 이때는 거의 금융위기 풀었던 양의 2.5배의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0년 3월서부터 한 양적 완화가 1년이 지난 2021년 2월달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M2가 26.8%나 증가할 정도로 정말 역대급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 해칭에 진심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러티브가 대세가 됐었고 가상자산, 미국 주식, 부동산 다 오를 정도로 M2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10% 이상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고 2022년에 하락장에서는 M2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불과 작년만 해도 거의 2배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M2가 많이 풀렸다가 1년 만에 70년 동안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정말로 심리가 위축됐었고 그런 유동성 감소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연준이 노린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1년 내내 아주 큰 하락장을 겪게 됐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4.6%까지 내려왔어요. M2 증가량이 이렇게 마이너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최초로 생긴 이후에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었죠. 요번에 상승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대중의 심리고 대중의 생각이거든요. 이제는 M2 통화량 증가량이 아니고 M2 통화량의 절대치 증가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저는 이거를 M2 통화량의 풀린 유동성의 반격에 의한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가져온 건데 1960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M2가 어떤 식으로 누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닷컴 버블이 끝나고 금융위기까지는 M2 통화량이 5.5%씩 증가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총량이 1.5배가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전년 대비 평균 증가율은 5.5%, 최종 증가율은 1.5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양적 완화 최초로 하고 어떻게든 주식시장도 다 오르고 큰 위기를 극복을 했었죠. 근데 이때 M2 증가율이 6% 증가라서 0.5%밖에 증가 안 해서 크게 증가 안 한 것 같지만 복리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실제적인 수치가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2배나 증가하게 됐는데 어쨌든 금융위기 전보다 그러니까 지난 위기인 IT 버블 이후로 증가했던 양보다 더 크게 증가했던 걸 알 수 있고요. 이 파란색 선은 M2 통화량의 추세선을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려지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의 그림이 좀 더 올라가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전년 대비 M2 통화량이 20%가 넘을 정도로 급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최초로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급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쳐도 평균으로 따지면 무려 연간 11.5%나 증가했거든요. 금융위기 때 돈 엄청 풀어서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돈을 뿌렸는데 연간 0.5% 증가했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2배가 증가했죠. 연간 11.5% 평균으로 따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 1년 반 만에 1.3배가 올랐는데 원래 최고는 1.4배까지 올랐다가 현재 1.3배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얘기는 닷컴 버블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질 때까지 미국 부동산의 버블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서브프라임 버블이 이어지는 동안에 생성된 통화량에 거의 유사한 양의 증가량이 이번 1년 반 만에 일어났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7년 만에 있었던 일을 거의 1년 반 만에 M2가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M2가 늘어나면서 현재 기준으로만 따져도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M2 통화량이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고 감소했다고 쳐도 이미 늘어난 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과거 금융이 터지기 전 단계로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7년치가 1년 반 만에 늘어난 거고 여기서 조금씩 줄인다 해도 뭐 쉽지가 않다는 거고 좀 줄이다 보니까 은행 위기가 터졌잖아요.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BTFP라고 연준에서 은행에게 무제한으로 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죠. 그런 것만 따져도 M2 통화량이 급격하게 이렇게까지 옛날 추세까지 뚫고 하락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미국의 부동산의 버블이 생겼는데 이 서브프라임 버블을 원래 터뜨려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터뜨리지 않고 돈으로 유동성으로 해결했거든요. 이때 이미 결정한 상황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걸 더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거를 터뜨리는 거는 굳이 따지면 과거에 터뜨릴 걸 왜 지금 터뜨리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전에 어떤 통화 정책적인 추세를 완전히 거스르기보다는 기준선에서 맞추면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과거 추세가 이런 버블을 해결할 때마다 M2 유동성의 추세선 기울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증가하는 선에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M2가 더 하락을 한다고 해도 그 추세선의 기울기가 금융위기 때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고 유동성이 말라간다고 사람들이 이제 다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마르는 게 맞죠. 고점 대비는 마르는 게 맞는데 장기적인 추세나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미 너무 손댈 수 없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조금 줄이는 정도 줄였다 해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풀었던 그 유동성의 어떤 기울기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 지금은 양적 완화 양도 2배 이상이고 BTFP라고 은행에는 특별하게 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추세는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는 돈을 많이 풀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지금 M2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는데 그 전년 대비 하락하는 게 반등하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화되면서 높은 단계로 돈을 푸는 단계가 있을 텐데 이때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팔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를 매수하기가 늦은 건지라고 생각해 보면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대중의 심리와 주가 지수를 겹쳐서 한번 표기해 본 건데요. 여기서 지금이 크게 하락한 다음에 좀 반등하고 앞으로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 1차 하락 부분이냐 2차 하락 부분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오를 게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오를 건 정말 조금이고 이제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시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알 수 있는데
먼저 지금이 버블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버블이라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큰 하락을 1년 내내 했었고 저점 확인하고 횡보하다가 하락 추세 겨우 뚫고 조금 올랐다가 좀 조정 있고 이 정도거든요. 요 조금의 조정은 은행위기라고 할 수 있죠. 3월달에 있었던 은행위기. 은행위기 극복되면서 이제 좀 오르고 있고, 그때 은행위기 때만 해도 모두 하락한다고 했었고 이제 상승에 대한 대중의 심리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관련 대장주들이 오르고 2차 전지도 국내에서 올랐었죠. 그런 식으로 뭐 대장주 테마주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오르니까 이제 와서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 제가 4월달에 처음으로 나스닥 반등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도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를 거라고 말하는 어떤 패널이나 영상들이 거의 크지 않고 금융위기나 경제 침체로 해서 뭐 망하고 있다, 엄청난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영상만 많았었는데, 최근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6월 초 기준으로 상승에 대해서 언급하는 영상들도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보일 정도로 요새는 상승에 대한 대중의 열정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구석이 있었고, 그 불안한 구석이 4월, 5월엔 심했다가 6월에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 참여와 열정이 가득한 구간이고, 누구나 다 이제는 상승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크게 오를 시기가 있겠죠. 그때가 단기적인 버블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6월 초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버블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이미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유동성 버블이 한번 생겼고, 달러가 망한다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논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년 하락을 했다가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는 이 현실 부정 단계가 맞아요. 장기적으로 이게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스닥 종합지수의 전체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정말 정확하게 이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딱 여기 그림인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지난 버블, 그러니까 나스닥 버블 때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렸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후로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딱 여기 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버블의 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든 대중이 다 오를 거라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프랙탈 비교로 알려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기 때문에 단장에 다 팔고 뭐 현금을 보유하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이 구간에 오르는 거를 놓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상관없는데, 놓치고 고점에서 조금이라도 사면은 다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유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 관점에선 버블이지만 나스닥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블 상태에 대한 영상은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저희 채널 주제는 자산 배분 투자고 저도 실제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 채널에 오시는 구독자분들도 자산 배분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이 버블 상태에 따라서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특히 정적 자산 배분을 하는 분들은 항상 비율을 똑같이 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은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동적 자산 배분하고 그런 주기적 사이클을 따라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고 있는 단계고, 자산 배분 투자자분들은 모두 다 위험자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자산 배분 투자자가 위험자산을 0%로 보유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자산 배분 투자랑은 좀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버블이 생길 때도 꼭대기일 때도 좌절할 때도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산 배분 투자 안에서 어떤 식으로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특별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장기 투자는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